남북국 시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통일신라의 이야기로 탐험을 떠나봅시다. 천년의 역사 신라. 세계사 속에서도 이런 수식을 붙일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 역사가 매우 길었던 만큼 신라 천년 역사는 우리가 흔히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거해 크게 신라 상대, 신라 중대, 신라 하대의 세 덩어리로 구분짓습니다. 먼저 신라 상대는 기원전 57년 신라의 건국부터 신라 28대 왕 진덕여왕이 제위한 654년까지를 말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이 676년이니까요. 약간의 오차가 있기는 해도 보통 신라 상대라 하면 삼국시대 신라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대와 중대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은 왕실의 혈통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신라 중대는 우리가 김춘추라는 본명으로도 매우 잘 알고 있는 태종 무열왕과 그 직계 혈통이 왕위에 오르던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신라 상대까지는 신라의 신분제, 골품제도상 가장 윗신분인 성골 출신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성골의 대가 끊기자 그 이후부터 진골귀족 출신의 김춘추와 그 직계 후손이 대를 잇게 됩니다. 780년 36대 해공왕이 피살당하며 신라 하대로 접어듭니다. 신라 하대는 780년부터 신라가 멸망하는 935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를 비교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신라 중대는 654년부터 780년까지 12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데요. 이 기간에 제위한 왕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신라 하대는 155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등장해요.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기 왕권이 약해져서 왕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며 왕위 계승 쟁탈전을 벌였음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혼란기가 찾아왔겠네요. 신라의 천년 역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역시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 그래프가 다시 등장합니다. 삼국시대 전성기 왕이라고 배웠던 진흥왕도 사실 삼국시대 안에서나 가장 잘 나갔던 왕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신라 천년 역사에서 최전성기는 신라 중대에 찾아왔다고 봐야 맞겠죠? 그렇다면 신라 중대의 역사를 살펴보러 떠나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 신라 중대는 120년간 총 8명의 왕이 등장해 신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전부 중요하진 않고 교과서에서는 크게 위의 3왕들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의 3명의 업적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래 왕들은 비교적 가볍게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김춘추, 태종 무열왕의 이야기입니다. 김춘추는 원래 신라의 진골귀족 출신으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학습한 바에 따르면 고구려의 협조를 요청하러 갔다가 감금당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이후 나당 연맹의 수립에 크게 공헌했을 만큼 왕이 되기 전부터 그 역사적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나라에 공헌한 바가 아무리 크다 해도 왕족이 아닌 인물이 왕이 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김춘추가 왕이 되기 이전에 누가 왕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선덕여왕 그리고 진덕여왕 등이 있네요. 근데 이 옛날에 전통적으로 남성의 정치적 권위가 더 강하던 고대 한국사에서 갑자기 여왕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라는 양손평등을 추구하는 멋진 사회였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신라의 전통적인 신분제도 골품제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신라는 뇌물마립간 때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뇌물마립간의 후손만을 성골, 즉 성스러운 혈통으로 인정했습니다. 골품제에서 요 골자가 뼈 골자인데 성골이라고 하면은 뼈부터가 성스럽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성골만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다 보니 근친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생기거나 여러 변수들로 인해 결국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최후의 발악으로 왕실 집안의 여성들까지 전부 즉위를 시켰으니 그것이 바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전부 끊겨버리게 되자 이제 더 이상은 성골 출신 인물이 남아있지 않았죠. 그러자 성골보다 하나 아래에 있는 진골귀족 출신이었던 김춘추가 당시엔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진골귀족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춘추가 왕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준 김유신 같은 인물의 활약도 한몫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김유신 장군은 가야 출신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차시 영상에서 가야 왕족 출신이 신라 귀족으로 흡수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김유신 장군 이야기를 또 빼먹었더라고요. 태종 무열왕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닦았는데 특히 처음으로 진골 귀족 출신으로서 왕위에 오른 만큼 왕권을 강화할 필요를 강하게 느낍니다. 이를 위해 태종 무열왕은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뭔 소리냐고요? 법흥왕 때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설치하면서 국왕은 더 이상 귀족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귀족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왕과 귀족의 회의인 이 화백회의는 서로를 적당히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은 대기업 회장처럼 자신의 비서기구를 따로 두었는데 그 기구가 바로 집사부입니다. 그런데 태종 무열왕 시기에 이 집사부라는 비서기구를 하나의 독립적인 부서로 개편하고 집사부 장관인 시중의 역할을 크게 강화합니다. 집사부는 국왕 직속 기관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백회의나 이를 주관하는 상대등과는 대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집사부와 시중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것은요, 왕권이 그만큼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귀족의 권한은 축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아버지 무열왕이 미처 이루지 못한 삼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나당전쟁 과정에서 친당 성향을 가진 진골 귀족을 정계에서 몰아냅니다. 그는 강력한 왕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궁궐을 확장하고 인공 연못을 지었는데 이때 지어진 것이 동굴군과 월지입니다. 교과서 설명에 나와 있듯 연못의 어디에서도 전체를 볼 수 없을 만큼 그 크기가 거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크기에서 왕의 위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문무왕은요, 삼국을 통일한 후에 부처의 힘을 빌려서 외구의 침입을 막고자 동해 근처에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훗날 아들인 신문왕이 이 절을 완성하고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신라 중대 세 번째 왕은 신문왕인데요. 여러분, 겁나 중요합니다. 그냥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여러 한국사 시험에서도 진짜 단골로 출제되는 편이에요. 신문왕은 진짜 워낙에 한 일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왕권 강화, 그 다음으로는 행정제도 정비, 그 다음으로는 군사제도 정비입니다. 첫 번째 왕권 강화입니다. 신문왕은 재위한 해인 681년 장인 김음돌이 역모를 일으키며 진짜 바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김음돌이 왕후 잔울에게 사심을 품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문왕의 왕권 강화책에 대한 귀족의 반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역모를 꾸민 김음돌도 물론 죽였지만 이 김음돌이 역모를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왕에게 고하지 않은 김군관 등의 진골 귀족들도 그 죄를 물어서 모조리 처벌했어요. 신문왕의 이런 숙청은요, 그가 귀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문왕의 왕권 강화책으로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귀족의 경제적 기반인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에게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관료에게 달달이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땅을 주었습니다. 이때 관료에게 주는 땅을 밭 전자를 써서 관료전이라고 하는데 이 관료전을 받은 관료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원래 대체로 관료 자리에 오른 귀족들은요, 이 노급이라는 것을 받았거든요. 근데 노급은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지역 농민들의 노동력을 증발하는 권리도 인정받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런 노급은 폐지하고 관료들에겐 관료전을 주고 귀족들에겐 녹봉을 주는 걸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약해졌음을 의미하겠죠. 또 신문왕은 국학이라고 하여 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이 국학을 통해 신라 골품제상으로 진골귀족보다 하나 아래 위치한 육두품 신분의 인물들이 열심히 학문에 매진해서 유교 소양을 갖춘 국가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죠. 왕은 육두품 세력을 널리 기용해 이들로 하여금 국왕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도 활약하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유교하면 뭐예요? 충과 효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효를 다해라, 이런 이념을 통해서도
왕권을 성장시키려는 신문왕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인 행정제도 정비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중앙행정제도 정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냥 10여 개 관청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14개입니다. 이 14개 부서가 신문왕 때 다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집사부, 우리 아까 무열왕 때 봤죠? 병부, 언젠지 기억하나요? 버풍왕 때입니다. 버풍왕 때 설치한 이 병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야금야금 여러 개 부서가 계속 설치되고 있었는데 신문왕이 마지막으로 2개 부를 더 만들어서 총 14개 부가 신문왕 때 완비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신라의 지방행정제도 구주 오소경입니다.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영토를 9개로 구획하고 각각을 주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9개의 주는 옛 고구려, 그리고 백제, 옛 신라, 이 영토에 각각 3개씩 배치했는데 이걸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민족의 통합을 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소경을 살펴볼까요? 신문왕은 신라의 전통적인 수도, 오늘날의 경주죠. 금성을 포함해서 4개의 작은 수도를 더 설치했는데 이것을 5개의 작은 수도다라고 하여 오소경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오소경을 설치했던 것일까요? 삼국통일 이후 영토가 확 넓어지니까 신라의 전통적인 수도, 금성은 너무 구석탱이에 가 있잖아요. 수도가 국토의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작은 수도를 더 설치했던 것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군사제도의 정비로 가보도록 합시다. 중앙군으로는 구서당, 지방군으로는 십정을 두었는데요. 구서당에는 신라인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유민과 말갈인까지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민족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십정은 아까 앞에서 본 신라의 지방행정제도 구주와 연계해서 하나의 주에 한 개의 정을 두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주는 9개인데 지방군은 왜 10개의 정을 두었을까요? 지금 보면 유일하게 2개의 정을 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한주인데요. 한주에 2개나 정을 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한주는요, 9개의 주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한주는 서로는 지금 중국으로 뚫려 있고요. 북쪽으로는 발해랑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군사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주에만 2개, 나머지는 1개씩 정을 배치해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신문왕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발해를 설명하면서 발해의 무왕이 장군 장문휴를 시켜서 당의 등주를 공격하자 신라가 당을 지원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신라왕이 성덕왕입니다. 신라는 효소왕 때부터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마침 발해와 당 사이에 전쟁이 발생을 하자 당이 신라의 원군을 요청했고 이를 좋은 기회로 본 성덕왕이 발해 국경 쪽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거센 눈보라가 치면서 신라군 다수가 희생되고 사실 별 전과 없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당은 신라의 이런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 감동했는지 이후에 신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대동강 이남 영유권을 확실하게 인정해줍니다. 성덕왕의 아들이었던 경덕왕은 아버지의 이런 대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었어요. 흔히 경덕왕은 통일신라 시기의 전성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덕왕 때 막 고점을 찍었다기보다는 이때부터 꺾였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덕왕 때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시키거든요. 경덕왕의 지나친 왕권 강화 정책에 귀족들이 반발이 너무 극심해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노급을 부활했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뒤이은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 해공왕이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면서 진골 귀족들 간 정권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결국 780년 해공왕이 피살당하게 되면서 무열왕계의 대가 끊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신라 하대로 이어집니다. 신라 하대는요, 이 지도를 보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란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신라 하대는 크게 왕위 계승 분쟁, 농민 반란, 그리고 호족의 성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신라의 시대 구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죠. 120년간 왕이 7번 바뀌었던 신라 중대와 달리 155년간 무려 20명의 왕이 등장하는 신라 하대를 보면 이 시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해공왕의 죽음으로 무열왕계가 단절되며 진골귀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계속해왔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 첫 번째가 바로 헌덕한 14년에 일어난 반란, 김원창의 난입니다. 김원창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 계승 다툼에서 원성왕에게 밀리고 이후 김주원계가 중앙정계에서 지속적으로 찬밥 취급을 받자 이것에 반발하면서 일으킨 반란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반란이 아니야. 국호를 장안이라고 하고 경운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내세웠을 뿐 아니라 9개의 주 중 5개의 소경 중 3개 소경이나 여기 가담했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큰 파급을 미친 반란이었습니다. 김원창의 반란에 가담한 지역은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공주, 옛 백제의 수도잖아요. 옛 백제와 가야권에 속하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 지역이 신라로부터 이탈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곧 후삼국시대의 조짐이 이때부터 보였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김원창의 반란이 가까스로 진압되었으나 얼마 안가 우리에게 청해진과 해상왕으로 너무 잘 알려진 이 장보고란 인물이 또 왕위 계승 분쟁에 가담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훗날 문성왕이 되는 신무왕의 아들과 혼인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신무왕의 왕위 계승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신무왕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 반란만 봐도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매우 약해졌음을 알 수 있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라 하대에는요, 여러 자연재해와 기근, 전염병이 덮쳐옵니다. 백성들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바로 진성여왕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국고를 탕진한 진성여왕은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농민들은 원종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해서 양길의 난, 기원의 난 등 여러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해지자 지방의 세력가들, 호족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 성을 쌓고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며 주변 농민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두며 세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호족은 대체로 그 지역의 토착 세력 또는 촌주 출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원창처럼 중앙에서 내려온 귀족이 지방의 세력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청해진이라는 군진을 배경으로 성장한 장보고처럼 해상 세력, 군진 세력이 호족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해상활동 등 무역으로 세력을 키운 이들도 있었죠. 육두품 세력도 호족의 성장에 가세합니다. 최치원으로 대표되는 당시 육두품은 당에 유학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을 만큼 굉장히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신분의 한계 때문에 출세길이 막혀 있었어요. 최치원 등 인물이 당시 폐쇄적인 신분제인 골품제를 비판하고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하필 당시 왕이 또 진성여왕이야. 정치에 손을 놔버린 진성여왕이라 이런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최치원은 이에 크게 실망해서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은둔합니다. 최치원처럼 정치에서 멀어진 육두품도 있지만 많은 육두품이 중앙정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호족 세력에 가담하면서 호족의 성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호족이 성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선종이라는 새로운 불교 종파와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불교 경전을 읽고 교리를 연구하던 것을 강조하던 불교의 종파, 교종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중앙 귀족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소위 지방 촌놈인 호족들은 교종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선종은요, 이런 교종의 전통적 권위에서 벗어나서 수양하고 마음에 내지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 경향을 강조했기 때문에 호족들도 좀 쉽게 익힐 수 있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풍수지리 사상은 금성은 운이 다했다, 이제 새로운 지역이 하플로 떠오른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방 세력 출신인 호족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죠. 이런 선종과 풍수지리라는 새로운 사상의 등장은 기존 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북국 시대 파트 2 통일신라의 이야기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후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의 성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